미국의 주요 언론은 AI가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 AI를 빙자해서 해고했던 사람도 다시 채용한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자포칼립스가 오지 않을 것이다. 기분 좋은 게 잠을 자도 돈을 버는 거죠. 를 만들면 대주는 AI가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버는 구조가 이미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AI와 경제가 결합된다라는 플러스 이코노미가 아니라 AI가 이코노미를 뭔가 플러스 해준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영어로는 약간 이게 콩글리시래요. 그래서 AI 플러스 이코노미 하면 딱 그런 느낌이 안 오는데 어차피 한국에 나올 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AI 하면 너무 뭐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뭔가 안 좋아진다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너무 AI의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 발전에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AI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마이너스 이코노미가 될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국가적으로나 산업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어도 당장 내 일자리는 특히 요즘에 자녀들 취업 안 된다는 사람들도 많아가지고요. 근데 교수님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혹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할 거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책이 이제 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오히려 김이 샜어요. 무슨 얘기냐면 올해 들어서는 미국의 주요 언론은 다 AI가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스, 뭐 블룸버그, 뉴욕 타임스 모두 특히 미국에서는 자포칼립스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잡과 아포칼립스의 어떤 신조어인데 자포칼립스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더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작년부터 이 책을 썼는데 올해는 사실 사회 분위기를 보면 이제 올해 보도하는 것은 AI가 일자리 안 없었는데 그다음에 또 AI를 빙자해서 해고했던 사람도 다시 또 채용한다는 기사도 나올 정도로 2026년은 AI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AI라는 걸 이제 마주치게 되면 두려움부터 갖게 되잖아요. 없던 것이니까 요것도 먼저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과거를 쳐다본 거죠. 예전에 어땠을까? 카메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사진을 찍히면 영혼이 빠져나간다고 맞아요. 생각했고요. 심지어는 우리 조선시대에는 카메라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 눈알을 빼간다라는 소문도 날 정도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떠한 기술이 나오면 사람들은 두려워하죠. 그래서 저는 AI라는 기술을 제대로 알고 나면 그럴 리가 없다. 또 사실 제 경험이 1991년에 제가 대우조선에 AI 스케줄링 시스템을 개발하러 출장을 많이 갔거든요. 91년도예요? 네, 35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면 거의 대우조선에 있는 분들이 제가 인공지능 하는 애래 우리 일자리 뺏으러 왔어. 그랬습니다. 근데 저랑 일하고 그 옥포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제도. 네. 회도 많고 점심 저녁 일하면서 또 술도 마시고 이게 막 같이 AI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 이런 걸 AI라고 불러? 별거 아니네.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나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네. 그래서 사실 AI라는 말은 접하기 전에는 무섭고 두렵지만 접하고 나면 이것이 자기의 어떤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고마운 거라는 걸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35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AI, 로봇 하면 뭐 터미네이터 이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두려워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진기가 뭔지 잘 몰랐을 때 영혼을 빼앗긴다라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이후에 원리를 알게 되면은 아하 그렇구나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이제 AI도 그 어딘가에 넘어가는 시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의 1장부터 5장은 그러니까 1장은 그림의 자동화. 그러니까 원래는 화가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카메라가 나오면서 또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술이 나왔고 근데 기술이 또 정작 나오면 거기서 또 두려움과 오해와 또 오남용이 생기고요. 그러다가 어떤 제도가 다시 정립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면서 일자리가 생기고 산업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이 책을 썼다는 게 AI는 하나의 그동안 인류 역사에 나온 하나의 기술이고 자동화 기술에 불과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 시대에는 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오버하죠. 이게 엄청 대단한 것처럼 느끼고 이것 때문에 세상이 다 뭐 뒤집어질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것은 우리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 더 번영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설득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과거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1장부터 5장은 그런 과거에 관련된 역사, 그 다음에 각각의 과거가 어떻게 현재로 왔고
그것이 어떻게 미래로 가는가 이런 걸 좀 써보려고 애를 썼죠. 또 요즘에 AI로 그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텍스트 문답 중심으로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음악도 작곡하고 이미지 만드는 거 너무나 쉽고 동영상까지 만들어서 요즘에는 뭐 그런 영화제도 생겼더라고요. AI 영화제. 네. 그러면 이 시대에는 또 어떤 신산업,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 또 펼쳐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왔죠. 예를 들면 쇼러너라는 회사가 생겼는데요. 네. 여기는 내가 그냥 몇 마디만 하면 애니메이션이 나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걸 그냥 퍼블리시 할 수 있어요. 그러게 되면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만든 애니메이션에다가 자기 얼굴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또 다시 리메이크가 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말로써 만든 애니메이션에 또 다른 시청자가 그것을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계속 그걸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만든 처음에 컨텐츠가 있는데 내가 B가 A를 리메이크하면 이걸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A와 B가 같이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튜브에도 그런 기능이 없고 넷플릭스에도 그런 기능이 없고 방송사에도 아직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하지만 AI로 인해서 우리가 유튜브, 넷플릭스도 대단한 걸로 생각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수동적인 시청자에 머물러 있었는데 요즘 생성 AI로 인해서 이제 영상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좋은 영상을 만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다시 리메이크하고 그것을 하이라이트하고 뒤틀어 보는데 그것이 그 전의 것들보다 더 좋은 효과가 나면 나도 그걸로 돈을 벌고 그것을 만든 원저작도 돈을 버는 이런 것들이 뭐 쇼러너라든가 드림 플레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은 광고라면 광고주가 우리 KBS 광고를 주려고 해도 굉장히 광고 제작 비용도 많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몰랐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는 중소기업들이나 소상공인도 어쩌면 KBS의 고객이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쉽게 광고를 제작할 수 있으니까 광고 제작비가 줄어들죠. 그 다음에 KBS 입장에서는 또 광고 재고가 어디에 좀 남아있는지를 알면 어떤 다이나믹 프라이싱을 해가지고 광고주와 방송사가 굉장히 쉽게 만나고 비용을 줄이고 거래 비용과 제작 비용을 줄이면서 새로운 어떤 블루 오션의 광고 시장이 나오게 되면 사실 방송사도 이익이 되고 광고주들도 이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다 AI 플러스 이코노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넓게는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고 좁게는 틈새 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네네. 이 AI로 훨씬 더 제작비나 이런 게 또 절감이 되니까요. 요즘 보면은 뭐 TV 광고들도 대부분 AI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하단 한 구석에는 네. AI로 제작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또 문구가 박혀 있고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당장 또 걱정을 하는 게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일자리인데 그래서 과거 사례도 책에 많이 담아주셨어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잖아요. 당시 뭐 마부 일자리 많이 있는다 막 시위도 그때 많았다고 하고요. 마차가 많았을 때 고통이 뭐였을까요? 말이 하루에 10km 정도를 화장실에 간대요. 그러면 그 변을 몇만 마리가 맨하탄마도 있었는데 예. 하루에 수천 톤이 이제 거리에 분뇨가 쏟아졌던 거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부를 할 때와 운전수를 할 때 어떤 게 더 쉬울까요? 글쎄요, 둘 다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말은 막 말 먹이도 줘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되고. 뭐 화장실도 가게 해줘야 되고 말이 또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실 자동차는 도망가는 일은 없거든요. 적어도. 그다음에 뭐 배고프다는 거는 결국 기름만 넣으면 되는 것이고. YMCA가 예. 대규모로 마부들을 전환시켰습니다. 그 운전수를. 마부들을 운전수로 전환시켰죠. 그리고 스튜드 베이커라는 마차를 만들던 회사는 네. 자동차 회사로 변신했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안에 말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엔진. 네, 왜냐면 평생을 마차를 봤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어느 날 말이 없는 자동차가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한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애플 컴퓨터를 처음 봤는데 애플 컴퓨터 안에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평생 사람과만 대화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프린트 헬로라고 쳤더니 얘가 헬로라는 것을 인쇄하는 순간 저는 얘가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제가 볼 수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라는 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뭐 OS와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배우니까 저는 프린트 헬로라고 쳤을 때 얘가 헬로라고 대답하는 그냥 기계일 뿐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자동차 처음 나왔을 때 말들도 놀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배운 건데요. 평생 말도 자기처럼 빨리 달리는 건 말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동차가 나오니까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초기 자동차들은
그 앞에다 말머리를 붙이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처럼 보이게요? 네. 그래서 말들이 놀라지 말라고요. 영국에 적기조례라는 게 있었죠. 자동차가 이미 나왔는데 말들이 너무 놀라니까 사람이 한 몇십 미터 앞에서 빨간 깃발을 들고 갑니다. 그럼 이 사람보다 앞서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그 자동차가 더 빨리 가면 안 되는. 네. 그 사람이 보통 걸으면 시속 4km고 좀 빨리 걸으면 5km, 6km인데 네. 결국 자동차가 나왔는데 그 자동차는 사람 걷는 속도보다 빠를 수 없게 했던 거죠. 결국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결국 발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미국에서는 헨리 포드가 나와서 3개월 월급만 모으면 살 수 있는 자동차 모델 T를 발표하죠. 그러면서 미국의 그 중산층의 삶이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자동차가 없을 때는 직장 옆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다운타운이죠. 그렇죠. 별로 깨끗하지도 않고 모여 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주거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생기면서 회사와 먼 교외에서 살게 되죠. 그러면서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이 회사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도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자동차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근로자들 입장에서 어떤 임금 협상력이 높아지게 된 계기가 오히려 자동차라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변화됐다는 거죠. 사실 자동차가 만든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은 정말 너무너무 많죠. 우리가 그 당시에 마부와 마차만 가지고 그 자동차 산업을 만약 두려워했다면 오늘날의 그러한 큰 어떠한 베니핏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AI가 사실 늘 그런 형태로 작동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서서히 변화가 이어졌지만 지금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일순간의 변화처럼 느껴지는데 그 과정은 또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마부가 운전수로 변화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완전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이제 뭐 자동차에 핸들도 안 닿는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러면 일자리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미 지금 독일의 스타트업 베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네. VAY인데 바이라고 읽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 회사인데 비즈니스는 라스베가스에서 하는데 렌트카인데요. 우리가 렌트카를 잘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이유가 뭐죠? 렌트카 오피스까지 가는 게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바이라는 앱을 갖고 있으면 내가 그냥 부르면 렌트카가 오는데요. 사람이 운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원격으로 운전해서 와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플러스 원격 운전으로 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 렌트카를 사용하고 싶었던 사람이 그동안 못했던 것에 블루오션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자율주행과 원격 주행 기술이 결합돼서 렌트카에 새로운 블루오션이 생길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년 내에는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 상당히 현실화되겠죠. 굉장히 여행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아까 미국의 중산층들이 포드의 T모델 때문에 자기의 삶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삶이 바뀌겠죠. 아마도 좋은 직장은 이제 원격 근무를 많이 보장하는 직장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율주행차로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북한과 관계가 좋다면 북한을 통과해서 중국으로 가겠지만 막 관계가 좋지 않다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아마 러시아를 전체로 여행하고 중국을 전체로 여행하고 결국 북유럽까지 가서 좋은 직업은 자율주행차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율주행이 굉장히 일반화될 경우에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산업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동하면서 뭐 식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만약 오늘 밤에 나는 이제 차에서 자면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내일 아침에 나를 좋은 아침을 먹일 수 있고 좋은 경관을 제공하는 어떠한 그런 곳이 나의 자율주행차가 다음에 가야 될 곳이겠죠. 우리는 아침을 뭔가 좋은 데서 맞이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그때 가면 아침을 잘 제공하는 수많은 사업이 나올 것이고요. 병원도 다 바뀌겠죠. 병원도 이제 한 장소에서 그냥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 이동하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어떤 이 사람들의 치료나 어떠한 예방 목적의 의료 행위가 필요하다면 그때 그것이 어레인지 돼서 딱 도킹하겠죠. 병원과 의사가 있는 병원차와 어떤 환자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차가 도킹하는 형태가 그 장소가 병원이 될 것입니다. 요즘 병원도 어떻습니까? 내가 병원을 갈 일이 되게 많아도 못 가죠. 어떤 일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는 병원이 만약 오게 된다면 이제 의사분들이 그냥 환자를 찾아오게 되는 구조로 또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자율주행이라는 하나의 기술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바꿀 거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운전사가 없어진다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은 단 한 자리지만 자율주행차를 또 만들어가는 그 산업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산업도 많다라는 거고요. 너무 잘 정리해 주시네요. 그 외에 인포테인먼트라고 해서 네. 자동차 그 위에 대시보드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대표적이죠. 점점 커지고 있죠. 네, 맞습니다. 네. 그 홀로라이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자동차를 우리가 이제 주의 집중할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죠. 제가 지난 5월에 실리콘밸리 가서 테슬라 모델 Y를 시승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핸들 잡으라고 막 이렇게 띵띵거리질 않아요. 이제. 네네, 이제는. 그래서 그걸 테슬라가 슬쩍 이제 없앤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전방 주시만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시승을 시켜준 분이 자기는 그냥 타이핑하면서 운전하고 있다. 그런 정도로 지금 그렇게 됐는데 그게 한 이제 2, 3년 지나면 또 규제가 바뀌고 제도가 바뀌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또 뭐 미국의 상황이니까 뭐 각국마다 또 이거는 또 진전은 속도가 또 다를 겁니다. 그러게요. 이 자율주행차에서도 우리가 일자리를 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고요. 각종 또 서비스업도 굉장히 또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렌트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자율주행차를 또 이용을 해서 차를 빌려주는 업체들도 탄생을 할 수 있을 테고요. 관제도 마찬가지고요. 렌트카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예. 지금 렌트카는 렌트카 사무소에 어떤 사람이 있죠. 그 차를 가지러 가는 거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바이 같은 서비스가 되면은 차가 오는. 렌트를 자율주행으로 해줘야 되는 그 원격 인력들이 많아지죠. 오히려 그 사람들은 집에서 근무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결국 렌트카의 활용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로봇이 많아진다고 걱정을 하는데 청소를 우리가 하고 싶나요? 청소 로봇은 실내든 우리 옥외 환경이든 필요할 것이고요. 하지만 청소 로봇을 또 관리하는 직업들이 필요할 겁니다. 제가 새벽이나 밤늦게 이렇게 심야에 쓰레기를 치우시는 분들 보면 참 저분들 덕분에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구나 네,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되게 쉬워 보이진 않는 일이에요. 그럼요. 아마 그러한 로봇을 계속 보면 운전하는 분이 있고요. 그걸 이렇게 막 쓰레기를 그 덤프트럭에 태우는 2분 정도 일을 하더라고요. 네. 3인 1조로 일을 한다면 로봇이 하나 생기면 한 사람이 줄어들겠죠. 그럼 그분이 일자리를 잃을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슷한 사례가 은행에서 ATM이 되면서 금전 출납기가 생기니까 이제 은행원들은 많이 없어지겠다 했는데 은행의 운영 비용이 줄어드니까 지점이 늘어나면서 사람이 더 늘어났고요. 비행기에 원래 파일럿 조종사가 4명씩 탔는데요. 요즘 2명이 타죠. 네. 사실 1명이 타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혹시 뭐 건강에 그쵸. 문제가 있을까봐 지금은 여전히 2명이 타는데요. 4명에서 2명이 타는 순간에 파일럿들은 일자리를 잃을 거라고 했는데 오히려 항공사들은 운행 스케줄을 더 늘렸죠. 왜냐하면 비행기를 운영하는 비용이 줄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금 청소도 우리가 청소에 만족하느냐?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청소에 더 많은 로봇들이 투입되면 지금 힘들게 일하던 분들은 그 청소의 노하우를 알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로봇을 관리하거나 원격에서 로봇을 또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인간이 점점 편해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자리는 또 늘어날 수 있다. 네네. 직접 몸으로 하던 사람이 이제 관제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측면으로요. 음악이나 책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뭐 이제 AI가 작곡 다 해주는 시대이기도 하고 사실 책도 AI를 활용해서 또 빠르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경쟁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음악과 인간의 책이.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AI가 음악을 만들긴 하는데요. 네. 진짜 프로 음악가들은 AI를 잘 활용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음악으로 만들어냅니다. 음악을 작곡하는 속도가 빨라졌고 그 질이 높아진 거죠. 왜냐면 뭐 수노 AI 같은 걸 충분히 써서 좋은 음악을 충분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이걸 그대로 퍼블리시하면 저작권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엔 자기의 악보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노래도 AI가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부릅니다. 제주는 AI가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버는 구조가 이미 음악에선 되어 있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한국의 프로 음악가들이 그렇게 음악을 만드는 법을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소울튠즈 레코드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쿨의 지난 그리움인가? 지난 기다림인가?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네네네. 너무 좋아요. 그 쿨의 노래를 AI가 한 겁니다. 근데 거기 댓글을 보면 사람들이 막 눈물을 흘립니다. 그 곡이 좋아서. 그 약간 좀 리메이크인데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왜 쿨의 노래를 이렇게 허락 없이 리메이크했어요?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사실은
소울튠스 레코드는 그 쿨의 음악을 리메이크해서 돈을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쿨이 저작권을 가져가요. 저작권료를. 그러니까 오히려 쿨의 어떤 작은 기다림인가요? 그 노래를 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 할수록 쿨은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쿨의 그 노래 오리지널 곡을 들으러 가게 됐어요. 이런 게 AI 플러스 이코노미가 되는 거죠. AI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쁨을 주는구나. 저는 아마추어로서 제가 AI로 음악 만들어 봤거든요.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저만 좋아해요. 그것도 어느 정도 음악을 할 줄 아는 네. 사람이 해야. 네, 그래서 프로가 AI를 쓰면 프로가 나오는데 아마추어가 AI를 쓰면 아마추어가 나오는 거죠. 어허.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황석영 작가가 AI로 책을 냈다고 하지만 그런 시도를 한 거죠. 프로 작가가 AI를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글은 결코 그렇게 낮은 글이 아닐 겁니다. 제가 이 책에도 소개했지만 사실은 뭐 멕시코의 디에고 리베라라든가 네. 아니면 뭐 미국의 마크 로스코, 그다음에 앤디 워홀, 한국의 이현세 네. 만화가 이런 예술가들도 다 누가 했습니까? 사실은 한국의 조영남 씨도 마찬가지죠. 대작을 했죠. 예. 밑에 문화생들이나 팬들이나 대작 작가가 했고 기획은 조영남, 이현세, 마크 로스코, 디에고 리베라, 앤디 워홀이 한 겁니다. 그 작품에는 우리가 앤디 워홀만 써 있죠.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작품의 퀄리티를 책임지는 예술가가 밑에 문화생을 써서 작업을 했어도 그 작업은 그 예술가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 지금 인간이 어떤 AI를 써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그것에 책임을 지는 그 프로 예술가가 있다면 그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사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영화 촬영 현장 하나하나를 직접 다 막 찍고 감독하고 하지 않아도 네.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술도 마찬가지고 음악, 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만 그걸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퀄리티를 이제 좌우하는 거고요.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 네. 제주 부리는 곰이 AI로만 바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에서 곰이 아니라 참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참? 네, 참은 뭐냐면 제가 2019년에 장정일 작가가 사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작가가 장정일 작가님인데 눈 속의 구조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시집인데요. 네. 거기 참이라는 동물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시베리아에 갔는데 밤늦게 길을 걷다 보면 막 눈보라가 치고요. 네. 캄캄해져가지고 이제 길을 잃습니다. 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툭툭 칩니다. 네. 뒤돌아봤더니 곰같이 생긴 동물이 씩 웃고 있어요. 걔가 참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칼을 꺼내서 그 웃고 있는 참에 배를 가른대요. 그래서 거기 창자를 우리가 꺼내 먹어요. 배고프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비어있는 배에 들어가가지고 어. 잠을 푹 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얼어 죽죠. 시베리아에서도. 네. 아침에 깨보면 이제 날이 밝았고 눈은 그쳤고 집으로 가는 길이 보여요. 예.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이 또 어떻게 살아 돌아왔어? 예. 죽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그 나한테 친절하게 씩 웃었던 참에 배를 가르고 창자를 먹고 거기서 잠을 자고 왔다는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시를 읽는 순간 AI가 참이다. 곰은 사실 재주를 부리지만 맹수거든요. 어느 순간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외국 여행 갔을 때 곰 만나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참은 모든 걸 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AI를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 장정일 작가가 창조한 새로운 그 동물. 사실 저는 산해경에 그 참이라는 동물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장정일 작가가 산해경을 읽고 많은 분들한테 여기에 나오는 동물처럼 새로운 동물을 한번 창조해봐라. 이런 숙제를 내신대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은 참이라는 새로운 동물을 창조해냈는데 이 가상의 동물이 저는 AI와 상당히 유사하다. 아마 5년, 10년, 수십 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AI를 충분히 써먹고 나서 AI를 쓰는 티를 안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요즘에 보면 작곡, 특히 K-팝 같은 경우에도 작곡가가 한 명인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팀 단위로 서너 명이서 같이 뭉쳐서 어떤 부분, 도입부는 누가, 후크는 누가 이렇게 해서 하나로 합쳐서 좋은 음악을, 가장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건데 AI로 활용해서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라이브 연주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러게. 이게 사실은 창작자로서도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이제 AI와 어떻게 경쟁을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가 이제 좀 보이기도 하네요. 창작자들에게도. 사실 프로들은 이미 다 길을 찾은 거죠. 처음에 카메라가 나올 때도 그 많은 화가들이
사진사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의 고객한테 물어봐라. 그 당시에 화가들이 초상화를 열심히 그렸을 텐데요. 카메라가 나왔을 때 한번 고객한테 물어본 화가들이 있을 거라고요. 고객님, 제가 이걸 그려드릴까요? 아니면 사진으로 찍어드릴까요? 그럼 사진을 한번 찍었겠죠? 네. 찍었는데 더 좋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아요. 옛날 같으면 초기 카메라는 한 35분 정도, 30분 이상 가만히 있어야 된다면 그것도 불편했겠지만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 것보다는 나았던 거죠. 그럼 고객한테 물어봤을 때 좋았다고 하면은 전환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박찬욱 감독의 그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네. 보면서 이제 뭐 스포일러 해도 되겠죠. 나온 지 1년 됐으니까.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나 살인자가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제지업에 재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재취업하려고 애를 쓰는. 근데 생각해보면 제지업은 어떤 거죠? 지금 종이를 그래도 쓰지만 요즘 많이 종이를 안 쓰고 있죠. 또 제지업은 나무를 베는 산업이에요. 그렇게 환경을 좋은 산업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점점 쇠락할 수밖에 없는 산업인데 네. 그 박찬욱 감독은 거기서 그 제지업의 미련을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오히려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대의 흐름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고, 뭐 창작자들 이야기도 해봤는데 사실 연구자, 교육자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사실 아무리 내가 연구를 열심히 하고 논문을 잘 써도 AI가 그걸 또 이제 뚝딱 해버릴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 일단 뭐 논문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네, 좀 슬픈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논문이라는 거는 그 논문으로서 존재할 필요가 없고 연구를 한 다음에 그 과정이 그걸, 중요한 건데. 그렇죠. 예를 들면 찰스 다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연구를 해놓고도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왈라스라는 사람이 그걸 다 뺏어갈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너 이번에 발표 안 하면 큰일 나. 다 뺏겨. 하다 보니까 발표를 한 거거든요. 사실은 연구가 중요한 것이고 논문은 사실은 그 결과일 뿐인데 지금 학계는 이 논문으로 모든 걸 평가하기 때문에 논문 수나 이런 걸 많이 따지는 그런 슬픈 일이 있긴 한데요. 어쨌든 AI가 나오고 나서 논문 수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수들이나 이런 제3세계 비영어권의 교수들은 그동안에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 되게 힘들었는데 이 영어 표현을 AI가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생산성이 너무 좋아지고 그런 장벽이 이제 내가 글로벌한 어떤 훌륭한 학자가 되는데 장벽을 하나 없앤 그런 셈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리 AI가 쓴다고 하는 것도 AI는 한번 우리 앵커님도 어떠세요? AI한테 아무 말 안 하면 AI가 대답합니까? 내가 좋은 질문을 해야죠. 그러니까 AI는 지금 내가 뭘 얘기를 해야지만 대답하게 설계되어 있죠. 그러면 사실 AI로 논문을 썼다 하더라도 그 AI가 쓴 논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 학자가 명령을 내린 결과다. 아까 이현세 뭐 앤디 워홀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상 세계는 100% 논문을 AI가 쓰는 사회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그 논문이 가치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가치. 정말 가치가 있고 사회에 기여하는 논문이라면 100% AI가 써야 됩니다. 하지만 가치가 없는 논문을 가짜 논문, 의미 없는 논문을 양산하고 그 논문을 또 AI가 심사하는 꼴까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유명한 인공지능 학회에서도 너무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냐하면 논문의 투고가 막 5배, 10배씩 예년에 비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면 사실 이 학자들의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논문을 우리가 다 무료로 리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시 10배가 늘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또 리뷰하다가 심사하다가 AI를 쓰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도 이제 중요하지 않다. 기여가 중요하죠. 기여. 그 종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종이에 있는 써있는 글이.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논문의 길이도 더 짧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뭐 리터러처 리뷰를 하고 뭐 형식적인 그런 게 많았는데 너 기여한 게 뭐야? 이거를 확실하게 하는 의학 쪽이 약간 그렇게 돼가거든요. 원래 그랬거든요. 논문이 굉장히 짧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했고 이렇게 대가 나와서 길게 뭐 수사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분량 맞추려고 막.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학계도 많이 바뀔 거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중국의 어느 푸단 대학인가 하는 교수가 정말 기발한 방법을 찾아냈더라고요. 뭐냐면 시험을 이제 어떻게 내느냐. 그냥 시험 문제 내면 친구들이 AI로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AI한테 질문을 해라.
그리고 AI에 답변을 했는데 AI의 답변이 틀린 경우만 나한테 제출하라는 거예요. 학생들한테는 두 가지의 도전이 생깁니다. AI도 틀릴 만한 질문을 내가 만들어놔야 되는 그 도전이 하나 생기고요. 두 번째는 내가 AI가 틀릴 만한 문제를 AI한테 냈는데 얘 답변 중에서 정말 틀린 걸 찾아내야 되는 도전이 생겨요. 그것마저도 AI한테 시키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형태로 사람들을 교육하는 또 그런 방법들을 계속 고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으로 또 한번 가볼게요. 교육 현장 이야기도 했고 아까 일자리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핵심은 자동화 또 무인화지 않습니까? 공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사람이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제조업 현장에서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조업에 가보면요 이미 사람이 별로 일 안 합니다. 근육을 쓰는 일이 별로 없어요. 아까 오히려 청소차 이런 데가 정말 근육을 쓰는 일이죠.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대충 놓으니까 그거 다 부정형 하니까요. 그런데 많은 공장은 이미 사람들은 컨트롤하는 업무로 가 있죠. 제가 본 공장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뭐 힘들게 자재를 운반하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화이트 칼라 업무가 자동화가 안 되어 있었고 블루 칼라 업무는 상당히 많이 자동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왜 그럼 사람들은 일하죠? 거기서 여전히 기계는 반복적인 일만 하고 있고요. 딱 세팅돼야 되는 일만 하고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기계는 못하죠. 우리 집에 로봇 청소기 이상한 거 하면 막 어디 문턱에 걸려가지고 계속 돌고 있죠. 네. 지능적이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지능적인 휴머노이드가 나오면 사람의 일을 많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대체하는 수준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생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저는 빨리 로봇을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아틀라스 이런 경우도 노조는 그렇죠. 한 대도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밀려오는 수레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 또 노조는 다시 아니 정부가 밀려오는 수레를 막아줘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또 대답하기도 했는데 제가 만약 현대자동차 노조에 계신 분들을 만난다면 제가 대우조선 경험을 얘기해서 처음엔 두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로봇을 한번 같이 대해보면 아틀라스랑 일해보면 야 아틀라스 아직 멀었네. 내가 도와줄게. 나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지금부터 아틀라스를 도입하면 아틀라스가 할 수 있는 거와 못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내가 하던 일을 아틀라스한테 조금 주게 될 겁니다. 그 나는 그만큼 편해질 거고 그 아틀라스를 관리하는 일로 바뀔 거예요. 근데 만약 노조가 아틀라스를 계속 거부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대차는 그래 그러면 이 공장은 그냥 그대로 두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데 여기는 그냥 AI 네이티브, 로봇 네이티브 공장이 나와서 그냥 사람이 들어갈 필요도 없는 그 중국에서 얘기하는 그 다크 팩토리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미 몇 년 전에 그걸 싱가포르에 선보이기도 했고 사실은 국내에서는 노조의 반발이 있으니까 해외에 있는 공장부터 무인화를 시작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투자를 해외에다 또 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이 될 테고. 근데 사실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로봇 산업을 어떻게 보느냐? 어차피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인구 구조상. 네, 일할 사람이 없는 노동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이미 충분히 일하신 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한국의 우리 산업부에서는 암묵지 사업이라는 걸 하거든요. 너무 재밌는 사업이에요. 기아자동차에 어떤 장인이 계세요. 명인. 네. 명장이죠. 이분이 이제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해 본 거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 기아자동차에 있으면서 생산 현장에서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그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AI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문화생, 조수 받듯이. 네. 근데 내 밑에 조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내 일자리 위협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듯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냐면 제가 명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명장님 이거 명장님의 노하우 다 AI에 넘기세요. 하지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넘겼는데 넘기고 얘가 계속 일할 때 일할 만큼 명장님이 돈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수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지속 가능해지겠네요. 그렇죠. 그게 제 책에도 나오지만 그 존 필립 수자라는 20세기 초반에 유명한 작곡가가 있었는데요. 행진곡 작곡가예요. 이 사람이 기계음악의 폐라는 논문을 써서 의회에 막 청원까지 합니다. 왜 그랬느냐? 당시에는 이 필립 수자가 유명한 행진곡 작곡가인데 이 사람의 곡을 LP로
구워서 팔면요 작곡가한테 돈을 10원도 안 줬어요. 저작권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 그죠. 거죠. 옛날에는 좀 약했죠. 그러니까 음악 작곡가들에 대한 저작권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립스자는 그걸 반대했던 거죠. 근데 저작권법이 개정되고 나니까 필립스자는 그걸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럼 아까 제 기아자동차의 그 장인이 저는 그분한테 그랬죠. 선생님의 그 노하우를 충분히 AI와 기아자동차에 전수하세요. 단 이것이 선생님한테 돈이 돼야 되고 앞으로 선생님은 정년퇴임하셔도 이 AI를 잘 가꾸는 일을 해주세요. 이 AI를 잘 가꾸는 것이 전체 사회에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고요. 네. 실제로 그 AI 로봇은 또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수많은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한 걸 테니 또 거기에도 이제 저작권이라는 지적재산권 또 필요하다는 거. 네, 멀티 에이전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기아 자동차의 명장님은 자기의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이제 데이터를 주는 것도 불안하죠. 데이터 한번 주면 우리 개인정보 막 카피하는 것처럼 이 명장님의 데이터를 막 누군가가 무단으로 카피하면은 자기께 다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제가 그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고 뭐 연합학습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좀 요즘 생각이 바뀐 게 야, 연합학습도 하지 말자. 그냥 명장님은 데이터를 끝까지 숨겨 자기 거에. 그리고 그거에 AI 에이전트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기아자동차나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이 명장님한테 물어보면 그 대답할 때마다 돈을 받거나 한 달에 얼마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명장님은 뭐 벤츠랑도 계약하고 아우디랑도 계약하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와 계약하는 프리랜서로 하는 거죠. 그게 요즘 얘기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유튜버들이 기분 좋은 게 뭡니까? 잠을 자도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내가 AI 에이전트를 만들면 나는 한국어랑 영어 조금밖에 못하지만 얘는 기본으로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말레이시아어 다 한다는 거죠. 그럼 내가 AI 에이전트, 결국 많은 사람들은 AI 에이전트를 가꾸고 거기에 자기의 데이터를 잘 축적해 놓고 누구한테도 주지 않는 거죠. 단지 나한테 요청이 있을 때만 물어봐. 네, 그때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럼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한테 더 잘 대답해 줄 것이고 내가 계속 이걸로 돈을 벌려면 이 AI 에이전트를 계속 잘 가꿔야 되는 거죠. 나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나만의 에이전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비용을 낮추는 효율성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시간에 맞춰야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비용과 시간이 어떤 차이로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값싼 물건도 지금 내가 필요 없으면 안 사게 되죠. 네. 하지만 어떤 적당히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지금 내가 필요하면 사게 된다는 그쵸. 거죠. 결국은 AI가 그 부분을 도와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조에 관련해서도 어떻게 적시적으로 이 사람한테 맞춤형으로 생산할 것이냐. 그다음 매칭의 경우도 그렇다는 거죠. 요즘 그 데이팅 AI 에이전트들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우리 남녀 미팅할 때도 누구가 헤어졌다 그러면 이제 얘기하는 거죠. 나 어제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야, 오늘 저녁에 누구 좀 소개시켜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의 AI 에이전트한테 나의 생활을 계속 얘기해주면 AI 에이전트는 내 스타일 알죠. 그래서 요즘 데이팅 앱도 남녀의 AI 에이전트가 먼저 만나서 얘네들이 먼저 미팅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대화를 해서 서로 주인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때 만나. 기존의 데이팅 앱은 우리가 스와이핑 방식이라고 해서 사진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선호에 따라서 막 계속 하는 거라면 점점 그런 매칭도 이제 AI 에이전트가 이제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간편해진 건지 좋아진 건지는 모르겠으나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뭐 무인화 자동화 이야기를 할 때 생산 제조 측면에서 봤는데 잘 만들었으면 이제 잘 파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 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 이런 데 있습니다만은 판매, 구매 역시 AI가 다 대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가 달려 있겠죠. 이제 KTX SRT 예매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좀 한국에 외국인도 많아지고. 예매요. 네, 예매 예약하고 하는 거. 근데 AI한테 잠자기 전에 시키는 거죠. 나 내일 아침 나 10시 전에 부산 출발해야 되는데 아주 표가 다 매진이네. 근데 보통 새벽 2, 3시에 나니까 AI 야 내가 토큰값 2,000원만 줄 테니까 2,000원은 토큰을 사용해서 좀 네가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AI 에이전트가 KTX와 SRT를 예매하기 시작하면 택시도 잡을 것이고 호텔도 예약하고 음식 배달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원하는 것을 AI 서비스가
충족해줄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또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무슨 뭐 테크 기업들이 여러 가지 창업하는 경우 많잖아요. 뭐 프롭테크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중개 새로 하는 데들. 근데 그런 데들이 나타날 때마다 또 그 같은 시장을 놓고 또 치열하게 또 싸우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AI가 진입을 한다. AI 자동으로 뭐 일정 다 짜주는 여행사, AI 부동산 중개 이러면 또 그 남아있던 그 원래 그 직종에 계시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엔카라고 SK에서 네. 중고자동차 매매 그 사이트를 내놓으니까 마장동, 장안동에 계신 딜러들이 여의도 SK 가서 막 그 데모를 했어요. 왜 우리가 하던 일을 왜 대기업이 하냐.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장안동, 마장동 딜러분들이 SK 엔카 없으면 일을 못 해요. 그럼 예전에는 우리가 중고차를 사러 가려면 마장동, 장안동에 가야 돼요. 거기 있는 딜러들도 결국 자기를 찾아오는 그 오프라인 고객만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온라인으로 엔카나 이런 수많은 그런 자동차 중고 매매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 플랫폼을 장악한 분들이 누구냐면 그 딜러분들이에요. 그렇죠. 매물 올리면서. 그럼 그분들은 더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고요. 사실 조금씩 더 나눠가지고 하는데 그런 플랫폼이 가져가지만 사실 딜러들은 그거 없으면 일을 못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꼭 누굴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지금 사실 뭐 여기어때라든가 야놀자 같은 그런 호텔 예약 앱들이 상당히 두려움에 떨고 있죠. 왜? 아까 KTX SRT 예약하는 게 되기 시작하면 AI 에이전트가 그럼 호텔은 그 다음이고 음식 배달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저희 학문적으로 보면 그걸 이제 탈매개화 가설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시대 똑같아요. 30년 전에 인터넷 시대니까 이제 많은 기존의 오프라인 중개사는 다 망할 거야. 아까 그 중고자동차 딜러처럼요. 하지만 학자들이 보니까 리미디에이션, 재매개화 된다는 거예요. 탈매개화에서 중개장들이 없어질 것 같지만 거기에 새로운 중개상이 오히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플랫폼 시대가 됐는데요. AI 에이전트가 들어오면 플랫폼도 또 위협을 받을 거지만 어쩌면 또 AI 에이전트와 플랫폼이 또 협력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누군가의 AI가 자동차를 팔고 있고 누군가의 AI가 내 차를 이제 사려고 또 구매를 또 알아봐주고 있고 서로가 에이전트끼리 일을 하는데 그 뒤에는 당연히 또 사람이 있어야 될 테고 부가가치가 커지는 방면으로도 가야 될 텐데. 지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양 끝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고요. 여기에는 판매 에이전트가 있고 구매 에이전트가 있고 네. 이 둘이 만나려면 또 복잡하니까 할 수 없이 플랫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지금 중고 자동차 판매 플랫폼은 그대로 존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플랫폼이 그동안은 사람 사용자를 상대했는데 이 기존 플랫폼이 AI 에이전트를 상대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바뀐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미 그 데이터들을 학습을 하고 있고 네. 약간 인간에게 조금 초점을 맞춰볼까요? 사실 이게 나보다 공부 잘하고 신체 조건 뛰어난 친구들 잘 나가는 거 보면 좀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AI랑 비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자존감 혹은 성취감 이런 건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수학 암산을 너무 잘하던 친구가 어느 날 전자계산기를 봤을 때 좌절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좌절감은 한 일주일 가지 않을걸요. 그러고 내가 나서는 그걸 이용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지금도 신체적으로 이미 올해 4월 19일 날 북경에서 로봇 마라톤 대회에서 인간보다 빨리 달리는 마라톤 로봇이 나왔거든요. 하웨이가 만든 거죠. 자율주행으로 했습니다. 작년에는 리모컨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자율주행이 돼. 결국 사람보다 빨리 달리는 로봇이 나왔는데 우리 인간은 이미 빨리 달리는 건 100m 육상에서나 했지 일상생활에서 빨리 달리기 경쟁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달리는 게 뭐가 우리 인류한테 뭐가 힘든가? 바둑도 지금 우리가 당황했지만 여전히 바둑은 사람들 간에 챔피언을 가리고 있고 AI한테 진다고 해서 뭐가 문제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알파고가 다 이겼다고 해서 모든 네. 인간이 바둑을 다 포기하는 게 아니다. 단지 인간의 어떤 자존심은 좀 있었는데 그거 지나고 보니까 그냥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 컴퓨터 없이도 할 수 있는 그 바둑 기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20-30년 후에 만약 로봇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갖게 된다면 사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과 로봇 여자친구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2대2 미팅했는데 나는 로봇 여자친구 데리고 왔고 저기는 사람 여자친구 데리고 왔어요. 네.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일까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커플 모임 이런 데서. 네. 네. 제가 이 책에도 그 썼습니다. 누가 더 멋진 사람이냐? 사람 여자친구 데리고 온 사람이 더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야, 왜냐하면 그건 당연하겠습니다만. 사람은 내일 헤어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잘해야 돼. 잘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겁니다, 사실은.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쵸. 하지만 로봇은 다 해주는 친구예요. 충전만 해주면. 값쌀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람의 가치는 결코 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 한창 재미있게 봤습니다만 나중에 어느 날 로봇이 축구를 훨씬 더 잘하는 날이 와서 로봇 월드컵이 크게 또 흥행을 하더라도 인간들의 월드컵은 계속될 테니까요. 이것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로봇 월드컵의 종주국이 사실 한국이에요. 칼스테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이 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로봇 축구 월드컵에 종주국을 막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뭐 메시보다 잘 차고 음바페보다 잘 차는 로봇 나온다고 우리가 메시와 음바페에 대한 존경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 로봇을 잘 만든 인간들한테 오히려 경외감을 표시하게 되겠죠. 좀 추상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인간의 행복까지도 AI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고요? 그런 것보다는 물론 AI로 통해서 누릴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AI 통해서 못 누리는 행복들이 계속 피어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가 옛날에는 한 100년 전, 200년 전에는 그냥 배고프지만 않고 여름에 좀 덥지 않고 겨울에 춥지 않고 뭐 이런 정도의 욕망만 있었다면 지금은 AI가 많은 걸 해주면 또 뭔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인간은 계속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결국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이고 그건 사실 제가 그걸 다 생각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것만 책에 담았고 사실은 앞으로 계속 피어오를 그런 욕망들이 존재한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로운 욕망은 계속해서 피어난다. 뭐 예전에 뭐 검색할 때도 뉴스나 블로그나 뭐 카페 같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조각조각 찾던 것도 이제는 그냥 AI에게 물어봐서 한 방에 다 정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없던 욕망이 또 생겨나고 발현이 이제 실현이 된 거예요. 야, 이게 사실 AI가 플러스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 읽어본 책은 AI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이경정 교수의 신간인데요. 이제 정리하면서 심쿵한방 핵심 구절 하나를 직접 낭독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AI는 인간의 욕망을 증폭시킬 수는 있으나 스스로 욕망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욕망의 주체는 오직 자유를 지닌 인간만이 가능하다. 그 인간의 일은 앞으로 욕망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AI한테 그 욕망을 충족시켜달라고 한번 시켜보세요. 근데 만약 못하면 그거는 인간의 일이 되죠. 그리고 계속 우리가 AI가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면 그거는 그래서 고마운 거고,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그것은 인간의 몫이 된다.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계속 우리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 않다면 우리가 스탑하겠지만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에 AI와 공존할 수 있다. 네네. 역설적이지만 또 우리가 또 이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AI 플러스 이코노미라는 책을 경희대 이경전 교수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